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 323페이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신경 쓰지 마시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뭐죠?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 의의죠. 유치권의 법적 성질을 보시는데, 법정담보물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물상대의성이 없는데 왜 없는지는 왜 저당권 할 때 할 거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같고요. 넘겨보시면 동시에 항변권과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 비교는 우리가 나중에 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의 성립이 나오죠. 요거를 좀 검토해보면, 첫째,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면 타인의 물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겠죠. 따라서 기억할 것이 나오는데,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건데 사란 얘기잖아요. 얘기죠? 사라. 그럼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자기 거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은 반드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는데, 유의하실 것은 적법한 점유여야 하고요. 위법한 점유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인정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누가 어떻게 해요?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가져가는 순간,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반환 청구권 논리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의도 요것 때문에 인정되지 않지만, 이거 우리 아직 물상대의를 안 했으니까 일단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인데,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물건과 채권 간의 결연관계,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의미죠. 아무 상관없는 물건을 뭐 할 수 없어요? 유치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지나가는데 개가 저를 물면 저는 그 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개를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집에 있는 뭐 고양이를 유치한다거나 뭐 TV를 유치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튼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채권이 만약에 필요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 채권이라면, 요 필요비는 목적물을 수리한 채권이고, 유익비는 목적물을 개량한 채권이고, 공사대금은 목적물을 신축한 채권이니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대차 보증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뭐 권리금에 관한 것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매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임대차나 매매라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치권자는 돈 안 주면 못 돌려주겠다라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유치권에 의해서 돈을 달라고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사례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임차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줬고 월세는 200만 원씩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이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그래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을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다 보니까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게 됐고요. 이 필요비 유익비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아니면 이 토지가 병에게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이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더니 을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첫째,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라고 버틸 수가 있느냐? 버틸 수가 없다겠죠. 왜냐하면 임차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금 3억 안 좀 못 나가겠다라고 버틸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 보증금은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에서 생긴 채권이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이유로는 뭐가 발생하지 않죠?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가겠다라고 을이 뭐 할 수도 없죠?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 필요비 유익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을이 뭘 갖게 돼요? 유치권을 갖게 되니까 유치권을 이유로 못 나겠다라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뭐죠?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3천만 원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가끔 길 가다 보면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한 번 걸리면 꽤 오래 간다는 문제점이죠. 왜 그러냐면 을은 병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병한테 3천만 원을 달라고 변제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병이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을이 병한테 돈을 직접 3천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하고 안 주면 병의 일반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경매하면 되죠. 강제 집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을은 병한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갑과 을 간에 뭐가 벌어지는 거죠?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뭐죠?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했죠, 그렇죠? 자, 교재 이게 이제 뭐죠? 성립 요건인 거죠. 자, 교재를 한번 넘겨볼게요. 327페이지 오시면 마지막 요건으로서 배제 특약이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327페이지. 다음 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예요. 그럼 일단 유익비니까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뭐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용했다는 말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죠. 그 점유가 어떤 점유여야 돼요? 적법한 점유여야 돼요.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라 위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죠. 3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자는 아예 필요비를 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일은 없는 거죠. 4번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이것도 뭐예요? 위법한 점이죠. 위법한 점이니까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겠죠. 5번 질권자가 질문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했다. 일단 필요비니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요. 질권자란 말이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점유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뭐죠? 적법하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넘기셔가지고 유치권에 효력해가지고 1번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방법 나와 있고, 4번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절대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고요. 4번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면 일부 승소 판결, 상한급부 판결이 내려진다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권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는 없죠?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서 3번 간이 변제 충당권에서 중요한 거 아닌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는 있어요. 문제가 4번 별제권 해가지고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제권을 갖는다라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과실수취권이 나옵니다. 일단 유치권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여기에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민법에서 과실수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있느냐 없냐 물으면 어떻게 해요? 있다예요, 있다.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취한 과실을 변제에 충당하거든요. 발들을 통해서 까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죠?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받을 돈에서 까나간다는 말은 쌤쌤인 것이지 유치권자에 어떠한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일단 과실 수취권이 있느냐 없냐 물으면 어떻게 해요? 있다라고 답하시는 거고, 사례나 또는 판례를 이해할 때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을이 필요비 유익비 3천만 원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차임을 지급해야 되느냐, 요 문제인데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니까요.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뭐 하게 되는 거죠? 과실을 수취하게 됐으니까 유치권자는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돈에서 뭐 하게 되죠? 까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월세가 200만 원인데 지금 2개월 동안 유치권 행사 중인데 월세를 한 푼도 안 냈다면 얼마요? 4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채권액이 3천이 아니라 얼마래요? 2,600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만 변제 충당도 안 했다면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 중에도 차임을 뭘 해야 됩니까?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고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요. 다만 충당도 하지 않았다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게 된다는 거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유치물 이용권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7번 비용 상한 청구권 해가지고 유치권자가 또다시 필요비 유입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핵심 판례는 유치권 특히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 그것도 일종의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다시 말하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은 가능하되 뭐는 해야 되죠? 월세, 차임은 지급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예제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를 유치권의 불가번성이라고 하고요. 2번 경매권 인정이 되고요. 3번 유치권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입니다.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그냥 원래대로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유치권자 의무가 있죠.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째, 선관 주의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5번 유치권을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사유 보시기 바라고 특이한 소멸사유에서 첫째,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2번 다른 담보의 제공, 다시 말하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넘겨오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반해서 다른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소멸의 효과는 돌려주면 되겠죠. 끝이죠. 그 다음 저당권이 나오는데 저당권의 의의는 뭐죠? 설정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담보 물권을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근대 저당권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근대 저당은 현행 독일의 저당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독일과 다른 점이 있는데 저당권만 따로 거래를 못해요.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거래하거든요. 이에 반해서 독일 놈들은 저당권만 따로 띄어서 거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독일은 저당권만 거래한다는 말은 채권이 없더라도 저당권이 존속한다는 얘기니까 양가로 3번, 4번에서 독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띄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래할 수 없는데 반해서 독일은 채권이 없더라도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법적 선율에서 특질 대표적인 양도담보 물권이고요. 타물권이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담보 물권이고 마지막으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의성이 인정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번에 가지고 저당권에 성립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당사자가 나오고요. 우측에 판례가 좀 많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필요한 것만 좀 정리해드리면 이 정도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고요. 갑이 채무자거든요. 일단 이거 냅두고. 자, 지금 무슨 문제냐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하느냐?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하는 거죠. 저당권자와 저당권자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뭐가 생기는 거죠? 저당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진다. 부종성.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쫓아간다는 뭐 때문에요?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는 이코로 뭐 해야 돼요? 저당권자여야 되고요. 만약에 채권자도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인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꼭 채무자일 필요는 없고요. 제3자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라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당권 설정자는 꼭 채무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일 수 있는데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 보증인이라고 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올 수 있는 판례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같아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왜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되고 채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저당권 등기됐더라도 뭐죠? 무효니까요.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가 될 수 있는 예로 인정하고 있어요. 요거를 좀 기억하시는데요. 첫째,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제3자가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이면 돼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채권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사람도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판례 좀 길죠?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결론만 좀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등기해가지고 등기사항 의미가 없고 넘겨보시면 등기 관련 문제가 나와요. 일단 판례까지 나오는데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다만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질 않아요. 따라서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 등기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다면 더 이상
말소 회복 등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해야 되니까요. 기억할 건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왜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돼야 되니까. 박스 밑에 2번 무효등기 유형 재활용 가능하고요. 3번 저당권의 객체가 나오는데 우리 민법상의 객체만 주의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4번 피담보 채권 해가지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피담보 채권인데 가와 나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고요. 또 4번 확정될 필요도 없고 미래 채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끝이고요. 2번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해가지고 1번, 2번 나와 있는데 법정 저당권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건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안 줘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뭐죠?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설정 등기할 필요는 없겠죠.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제가 건설업자거든요. 지금 건축주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줬는데 공사대금을 안 준다면 저는 건축주인 도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의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에 비로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X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자 이코로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니까 당연히 강제 집행할 수가 있겠죠. 2번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X예요. 자, 우리는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2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고요. 3번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X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저당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거죠. 4번 장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되고요. 또 현재 채권이 아닌 미래 채권이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정담보물권이다. X죠. 저당권은 가장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에 효력해가지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죠. 일단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그 피담보 채권은 원본만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담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또 만약에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만약에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했다면 경매비행,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게 됩니다. 총 5가지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금의 범위가 1년분이라는 점이죠. 1년. 주의하실 것은 이자는 1년분이 아니라 뭐죠? 무제한입니다. 이거를 헷갈리게 자꾸 내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이죠? 1년분에 하나여 담보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자는 기간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담보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 이제 하단에 목적물의 범위에서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요.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고 있고 넘겨보시면 예외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끝나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1층 건물이 있는데 요 1층 건물이 2층으로 증축이 됐어요. 그럼 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액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1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층까지 미치는 거죠.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에는 이때는 1층뿐만 아니라 2층까지도 경락에는 뭘 취득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았다면 저당권 혜택이 어디에는 안 미치요? 2층에는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고요.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당권 효력의 부합물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만 따져요.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됐다면 요 2층 부분이 가치가 얼마인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부합됐다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이 됐는지 설정 후에 증축이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고요. 부합됐다면 이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칩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부합됐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단에 4번 과실.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실을 수취하고자 한다면 압류를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과실을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가 없는 거죠. 하단에 4번 저당 목적상의 목적 토지상의 건물해 가지고 A1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건물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일괄 경매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일괄 경매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물상대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4번.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상대의는 뒤에서 할 거니까 좀 참으십시오 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여기까지 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요, 이 A 건물이 가슴 아프게도 멸실 훼손됐어요. 또는 공용징수 수용이 됐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일단 왜 소멸될 위험에 처하냐면 목적물이 멸실되면 당연히 그 건물에 있는 저당권은 없어질 위험이 있고요. 또 공용징수 수용이 되게 되면 등기 공시법 시간에 배우실 텐데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죠? 말소해 버립니다. 따라서 저당권 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돈도 생겨요.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3자가 불지른 거라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만약에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를 해뒀다면 이제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이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데 이 효과를 뭐라 그러냐면 물상대의라고 합니다. 자, 주의할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물상대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은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유치 목적물이 멸실된다면 실질적으로 점유를 뭐하게 된 거죠? 상실하게 된 거죠. 따라서 유치권은 소멸될 테니까 물상대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물상대의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합니다.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의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될 수 없는 거죠? 물상대의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할 위험이 없죠?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당권자가 압류라든 일반 채권자가 압류라든 제3자가 압류라든 압류가 됐다면 물상대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게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는 판례는 유역이죠. 저당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의가 인정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 예제가 나오고 있죠.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어요. 그러면 저당권력이 당연히 증축 부분에 효력이 미치죠. 다른 건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부합됐다면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맞죠? 이건 아까 우리가 전세권에서 비슷한 거였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토지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3번은 뭐 집합권을 얘기하니까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5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부정수용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5번은 아닌 거 볼 거고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압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저당권의 이자의 변제를 받는 방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전세권에 했던 경매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 생략할 거고요. 어디까지 생략할 거냐면 345페이지 상단까지 생략하는데 다만 345페이지에는 하단의 대표 예제는 풀어봐야죠. 그죠? 자, 기억나시나요? 경매가 됐을 때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배당을 못 받고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경매된 권리면 경매된 시점을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대표 기출문제입니다.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경매가 진행된다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니까 A와 B의 권리는 소멸하겠죠.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C의 유치권은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2번 보시면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되긴 경우 C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데 이 법정 지상권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